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호입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공세를 감행했고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사상자가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로켓포가 계속 발사됩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선 불길이 치솟고 갑작스런 경보에 사람들은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בסביבות השעה 6 בבוקר בערך נפל פה טיל ליד הבית. 이스라엘도 곧바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가자지구의 건물은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هذا يوم الثورة الكبرى من أجل إنهاء الاحتلال الأخير ونظام الفصل العنصري الأخير في العالم. أيها الصالحون والصالحات. 이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로 박격포 공격을 벌이며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이스라엘에서 350여 명, 가자지구에선 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4천여 명에 이릅니다. 570여 명에 이르는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습 이후로 이스라엘의 탄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 논의에 불만을 품고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선에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레바논도 참전을 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면적인 중동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외신 기자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이스라엘의 공습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와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אני אומר לתושבי עזה, צאו משם עכשיו.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다수의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자 أكثر من ذلك بأضعاف مضاعفة وهم متواجدون في كل المحاور والمناطق في قطاع غزة.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וננקום בעוצמה על היום השחור הזה שהם עוללו למדינת ישראל ולאזרחיה.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가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BBC에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레바논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상황. 이번 충돌이 도화선이 돼 새로운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네,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선 9.11 테러와 맞먹는 쇼크란 반응입니다. 새벽에 기습적인 대규모 공격이었다 해도 이 최첨단 방공망과 최고 정보기관을 갖춘 이스라엘의 안보망에 구멍이 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 대원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갑니다. 유대교 안식일, 하마스는 로켓탄을 퍼붓는 동시에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스라엘에 침투했습니다. 모사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뒤 국경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은 수천 발의 로켓 공격에 허를 찔렸고 감지 장치를 갖춘 스마트 국경 체계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에게 진주만 공습, 9.11 테러와 같은 순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보력에도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And they were able to launch an attack, a multi-dimensional attack on the ground, at sea, and in the air. And we will have to ask ourselves tough questions, how this happened.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하마스 공격을 규탄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I told them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the people of Israel in the face of these terrorist assaults.
Israel has the right to defend itself and its people.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번 분쟁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 동안의 열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45개 나라에서 모인 12,000여 명의 각국 대표 선수들은 저마다 감동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기쁨과 환호의 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저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폐막식은 언제 시작합니까? 네, 폐막식은 잠시 뒤 9시에 제 뒤로 보이시는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른 아침부터 엄격한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일부 대중교통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폐막식을 위해 2,000여 명이 7월부터 리허설만 200번 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식처럼 폐막식에도 디지털 잔디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폐막식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되는데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합니다. 각 나라 선수단 입장도 순서 없이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대회 조직위는 대회 기간 타오르던 성화를 끄는 장면도 감동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막식은 항저우 조직위가 다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조직위의 대회기를 이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게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를 모토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였습니다. 이 같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아전인수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당선되셔서 이재명 후보를 아주 철저하게 보완하셔야 됩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네, 2번 김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어제 마감된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은 22.64%.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 사전투표 때 강서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던 민주당은 단순히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 반색했습니다. 한 당직자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국민들이 여기에 부응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성향 지지층이 결집한 걸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율은 오는 11일 수요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당직자들에게 지원 유세 총동원령을 내리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일단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고심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지난달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섭니다. 최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만 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심이 어떤지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단식 종료 후에도 보름째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당무에 복귀하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당내 가결파 징계 요구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만큼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며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사흘간 지원 유세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에는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내에선 보궐선거 판세가 여권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어 선거 이유를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되지만 지도부는 총력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럽 조지아의 댐 건설 사업에 2천억 원 넘게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미 1,000억 원 넘는 손실을 입었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지아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렌스크라 강입니다. 2015년 수자원 공사는 조지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양강댐의 2.5배에 이르는 댐 건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 반대와 시공사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 지체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150% 가까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KDI는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재승인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고 외국 시공업체도 공사를 포기하면서 이미 투자된 1,165억 원조차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국부 창출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건설사마저 사업을 포기했고 그 사이 투자된 돈은 2배 가까운 2,26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 투자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예산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 사업이 왜 재승인이 되었는지 그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 공사는 조지아 정부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1,500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젯밤 한강 주변 서울 밤하늘은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지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몰렸는데 철저한 인파 관리 덕에 별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늘 봐왔던 쓰레기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지는 10만 발의 폭죽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100만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일대는 하루 종일 크게 붐볐지만 서울시와 경찰, 소방인력 등 현장 안전관리에만 6,600여 명이 투입돼 비교적 질서 있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람객이 머문 자리엔 버려진 돗자리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도처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에 4톤짜리 대형 쓰레기 적재함도 이내 포화 상태가 됐고 귀갓길 보행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상당수였습니다. 불꽃 축제 직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은 약 70톤으로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환경인식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일부 관람객은 인파 관리를 위한 현장 통제를 따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최근 들어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자주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의 도움이 실효적이지 않아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발빠르게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고는 하는데 정작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백화점을 휘젓고 다닙니다. 최원종의 무차별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신림역, 지하철 2호선, 인천 주택가의 마트 등지에서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참변에도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공정한 책임을 기다린 거예요. 이 무능한 걸 떠나서 너무 무책임하고. 상황이 이렇자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달 21일 피해자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을 맡는 전담기관 설치가 핵심 내용입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아마 곧바로 좀 예산 책정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지난 8월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이 서둘러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오름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문의 자체도 크게 줄어 한동안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8월 25억 원까지 올랐던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부터는 24억 원 안팎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평균 20억 원을 밑돈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매섭게 치고 올라가던 매매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가격 문의조차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수 문의 전화가 좀 있었는데 추석 연휴 이후로는 조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추석과 개천절 연휴가 포함된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월 거래량도 6개월째 3천 건대에 머물 전망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와 50년 주택담보대출 축소, 여기에다 금리까지 다소 오르고 있어서 올 4분기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치솟으면서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9개월 만에 최고 7%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신중한 거래를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유일한 기상 관측 위성이 우주로 떠난 지 올해로 5년이 됐습니다.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 기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이어서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위성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거대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천리안 EAO가 지난해 1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 폭발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3월 강원도 산불이 삽시간에 퍼지는 모습과 올해 초 북한 평안남도 서안만 앞바다가 얼어붙는 모습도 또렷합니다. 천리안 EAO는 36,00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2분마다 관측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폭염 태풍 등 52종의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2018년 쏘아올린 천리안 위성 덕분에 최근 3년간 호우 조기 탐지 정확도가 3%포인트 올랐고 산불 탐지 시간도 5배 짧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식생의 변화, 기상 상태의 변화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다해간다는 점입니다. 남은 연료량으로는 최대 4년만 버틸 수 있어 2027년부터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성을 보통 만드는데 아주 짧아야 5년 걸리고요. 굉장히 좀 촉박한 시간이죠. 천리안을 대신할 후속 위성은 빨라야 2031년에나 발사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 후 강한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무너져 피해가 컸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날아간 현장에선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11시 11분쯤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 서쪽 4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 후 규모 4.3에서 6.3 사이에 강한 여진이 8차례 이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2,000여 명이 숨지고 9,000여 명 이상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شفاخانه موجود بوده به دسترس از اونها طوری که شما می‌بینیم این خدمات هنوز هم ادامه داره و هنوز هم از اطراف و از ولسوالیا متاسفانه بعضی واقعات به شفاخانه آورده میشه. 아프가니스탄의 문화 수도로 꼽히는 헤라트는 약 1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해를 입은 지역 건물들이 진흙과 벽돌로 지어져 지진 충격에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교차하는 지역 인근에 있어 평소에도 지진이 잦은 편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파티카주에 규모 5.9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물음표 볼까요? 예, 오늘 물음표는 낙하산 인사의 엉터리 자소서입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 같은데 누구 얘기입니까? 예,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들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말씀드릴 건 이 그대로 베낀 복사 붙여넣기 소위 복붙 자소서인데요. 예. 한국에너지재단 A 이사장 직무대행 사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임기를 넉 달 남긴 지난해 1월 A 이사장 직무대행은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가 현재는 공석인 이사장 자리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사무총장 지원 당시 냈던 이 각각 4쪽 분량의 직무계획서, 이 자소서 등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해 내용을 봤더니 이 직무계획서의 경우 4쪽 중 3쪽은 통상적인 이 재단의 목적과 비전, 또 이 주요 사업과 방향으로 채웠는데 이 목차나 내용이 재단 홈페이지와 업무보고 내용과 판박이고 순서를 짜깁기 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지원서에 적은 주요 경력을 보면 이 30년 가까이 시민단체에서 일했다는 내용만 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진보단체인 민통련을 시작으로 매주 시위와 집회에 참여했다는 내용만 주로 쓰여 있었는데요. 정작 이 재단과 관련된 에너지 내용은 지원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관 특성상 사회적 약자편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적임자다 이런 말 정도였습니다. A 사무총장과 저희가 이 통화를 해봤는데 직무 계획서는 이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중첩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이 관련 업무를 했었다, 시민단체 안에서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당시 후보 중에 다른 적임자는 없었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이전 사무총장 경력을 살펴보면 이 대부분 20년 이상 한국전력에 근무했거나 이 관련 부처 출신이었습니다. A 사무총장이 뽑힐 때도 면접에 2명이 올라갔었는데 정작 한국전력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후보자는 탈락하고 이 A 사무총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산자부 산하의 에너지 전략, 복지, 홍보기관들을 들여다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기관장 및 임원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명분으로 세금 지원을 왕창 받으면서 반드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기를 보니까 정권 말이던데 다른 사례가 더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문재인 정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임명된 이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찰 출신으로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A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직무 계획서도 짜깁기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역시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직무 계획서를 내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남치루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문재인 대선 후보 대구 선대본부 상임본부장을 내세운 자기소개서로 한국부동산원 자회사 사장에 뽑혔습니다. 네. 오늘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오늘 물음표 낙하산 인사의 엉터리 자소서의 느낌표는 이 공기업 알박기 이제는 바꿔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만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만 100조가 넘었습니다. 보수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임기 말 새 공공기관장을 알박기처럼 임명하는 관례가 이 공기업 부실을 심화시켰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 혈세로 이 공기업 채무를 메꾸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엉터리 자소서와 이 낙하산 인사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쉽게도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흐리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4도, 대전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물결이 높게 일겠고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비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TV조선을 통해 각종 경기 중계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 8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